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늘 행복한 꿈을 꾸길 바라는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따뜻한 하루 되었나요? 자, 그럼 우리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떡시루 잡기. 옛날 옛적 숲속 마을에 호랑이와 두꺼비가 살았어요. 둘은 몸집이나 생김새는 많이 달랐지만 오순도순 잘 지냈지요. 하지만 만날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고요? 호랑이의 욕심이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니었거든요. 먹을거리가 생기면 두꺼비보다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으르렁거렸지요. 그럼 두꺼비는 항상 호랑이한테 기죽어 지냈냐고요? 당치도 않은 소리지요. 두꺼비도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답니다. 호랑이에 비해 힘은 보잘것없었지만 눈치 하나는 빨랐거든요. 그래서 둘은 툭 하면 음식을 앞에 두고 아웅다웅 다투었어요. 따스한 햇볕이 쏟아지는 어느 봄날이었어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배가 고파서 나무 아래에 축 널브러져 있었지요. 에그, 어디 먹을 게 없을까? 두꺼비가 꼬르륵거리는 배를 살살 어루만졌어요. 그때 호랑이가 손뼉을 딱 치며 말했어요. 우리 쫄깃쫄깃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어때? 떡? 우와, 맛있겠는걸. 얼른 만들어 먹자. 호랑이와 두꺼비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오기로 했어요. 잠시 후 호랑이는 둥글둥글한 떡시루를, 두꺼비는 뽀얀 쌀가루와 고소한 콩고물을 가져왔지요. 자, 그럼 이제 떡을 한번 만들어 볼까? 호랑이와 두꺼비는 한껏 기대에 들떴어요. 호랑이와 두꺼비는 신나게 떡을 만들었지요. 먼저 쌀가루에 물을 섞고 조물조물 반죽을 했어요. 그러고는 반죽을 떼어내어 동글동글하게 빚은 다음 콩고물을 솔솔 뿌렸지요. 어느새 작고 동글동글한 떡이 완성되었어요. 두꺼비야, 내 떡 빚는 솜씨가 너보다 훨씬 낫지? 호랑이는 두꺼비에게 거들먹거리며 잘난 척했어요. 치, 나도 같이 만들었는데 섭섭하게 이러기야. 두꺼비는 입을 쭉 내밀고 토라졌지요. 알았어. 너도 꽤 먹음직스럽게 잘 만들었어. 호랑이는 떡을 얼른 먹고 싶은 마음에 두꺼비를 살살 달랬지요. 자, 이제 떡시루에 넣어서 쪄볼까? 호랑이와 두꺼비는 떡시루에 차곡차곡 떡을 넣고 콩고물을 솔솔 뿌렸어요. 호랑이는 떡시루를 번쩍 들어서 장작불 위에 올려놓았지요. 잠시 후 떡시루에서 새하얀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떡 냄새가 솔솔 새어나왔지요. 호랑이는 자기도 모르게 꼴깍 군침을 삼켰어요. 두꺼비도 눈을 지그시 감고 떡 냄새를 맡았지요. 우와,
이렇게 구수한 떡 냄새는 처음이야. 자, 입안에서 침이 자꾸 고여. 호랑이와 두꺼비는 입맛을 다시며 떡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침내 떡이 다 익었어요. 떡은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우와, 맛있겠다. 호랑이는 잽싸게 떡 하나를 집어 날름 삼켰어요. 그러자 두꺼비가 호랑이의 발을 찰싹 때리며 투덜댔지요. 혼자 먹기야 나랑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 두꺼비도 냉큼 떡 하나를 집어 입안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오물오물 떡을 씹으면서 말했지요. 호랑이야, 우리 떡을 공평하게 반으로 나누는 게 어때? 좋아.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떡 먹을 생각에 신이 난 호랑이와 두꺼비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떡을 보며 군침을 흘렸어요. 두꺼비는 떡을 세어가며 나누기 시작했어요. 호랑이 하나, 나 하나. 호랑이 둘, 나 둘. 그런데 그때 호랑이 머릿속엔 엉큼한 생각이 떠오르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두꺼비를 제치고 저 떡을 다 먹을 수 있을까? 호랑이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자 눈치 빠른 두꺼비가 눈을 가늘게 뜨고는 은근슬쩍 물었어요. 호랑이 너 지금 무슨 생각해? 호랑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시치미를 뚝 뗐어요. 생각은 무슨, 떡 나누는 거 보고 있었어. 두꺼비는 고개를 갸웃거리고는 다시 떡을 나누었어요. 그때 호랑이 머릿속에 번뜩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호랑이는 두꺼비의 눈치를 살금살금 살피며 말했어요. 두꺼비야, 우리 떡시루 잡기 내기 할래? 그게 뭔데? 응, 떡시루를 산꼭대기에서 굴려서 떡시루를 먼저 잡는 쪽이 떡을 다 먹는 거지. 뭐라고? 말도 안 돼. 두꺼비는 호랑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호랑이가 자기보다 훨씬 빨리 달릴 게 뻔했거든요. 두꺼비는 너는 몸이 가벼우니까 펄쩍펄쩍 잘 뛰잖아. 나보다도 더 빠를 수도 있어. 한번 해보자, 응? 두꺼비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잠시 후 두꺼비가 씩 웃으면서 말했어요. 좋아, 떡시루 잡기 내기 하자. 정말? 역시 너 멋진 친구야. 신이 난 호랑이가 떡시루를 번쩍 들었어요. 호랑이야, 무겁지 않니? 같이 들자. 아니야, 힘이 센 내가 들어야지. 호랑이는 떡시루를 들고 산꼭대기를 향해 성큼성큼 걸었어요. 두꺼비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뒤따라갔지요. 산길을 한참 오르자 무거운 떡시루를 든 호랑이는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렸어요. 욕심쟁이 호랑이 녀석, 고생이나 실컷 해라. 끙끙대는 호랑이의 뒷모습을 보며 두꺼비는 마냥 고소해했지요. 마침내 둘은 산꼭대기에 도착했어요. 자, 그럼 떡시루를 굴린다. 하나, 둘, 셋. 호랑이가 힘껏 떡시루를 밀자 떡시루는 산비탈을 따라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떡시루가 구르기 무섭게 호랑이는 있는 힘을 다해 날쌔게 달렸어요. 조그만 두꺼비가 나보다 빠를 순 없지. 호랑이는 두꺼비를 비웃으면서 앞만 보고 쌩쌩 달렸지요. 두꺼비도 호랑이를 뒤쫓아 재빨리 달렸냐고요?
웬걸요? 두꺼비는 뛰기는커녕 느릿느릿 걷는 거예요. 떡시루는 굴러가면서 돌뿌리에 이리쿵 저리쿵 부딪혔어요. 그러자 떡시루 안에 있던 떡이 조금씩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두꺼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시시 웃었지요. 떡시루는 구르다가 나무 밑동에 쿵 부딪히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떡이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욕심 많은 호랑이 녀석, 머리를 쓸 줄을 몰라. 쯧쯧. 두꺼비는 호랑이를 쳐다보며 혀를 끌끌 찼어요. 자, 이제 슬슬 떡을 지워볼까? 두꺼비는 맛있는 떡을 혼자 먹을 생각에 해벌쭉 웃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떡시루는 대굴대굴 잘도 굴러갔지요. 호랑이는 곧 잡힐 것만 같은 떡시루를 따라 달리고 또 달렸지요. 이 숲에서 나만큼 빠른 동물은 없다고. 느림보 두꺼비가 무슨 수로 나를 이기겠어? 이제 떡은 다 내 거야. 호랑이는 두꺼비를 비웃으며 떡을 모두 다 차지하는 상상을 했어요. 떡시루에서 떡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한편 두꺼비는 산을 내려오면서 부지런히 떡을 주웠어요. 양손 가득 떡을 들고는 쩝쩝거리며 열심히 먹어치웠지요. 우와,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어. 호랑이 모르게 혼자서 떡을 차지하니 펄쩍펄쩍 뛸 만큼 기분이 좋았지요. 어느새 두꺼비 배는 풍선처럼 불룩 부풀어 올랐어요. 우와, 배부르다. 꺽. 두꺼비는 트림을 하면서 불룩한 배를 통통 두드렸어요. 호랑이 녀석은 배도 고플 텐데 잘도 뛰는군. 두꺼비는 천천히 걸으며 헐레벌떡 달려가는 호랑이를 한심하게 쳐다보았지요. 호랑이는 돌뿌리에 맞고 튀어오르는 떡시루를 잽싸게 낚아챘어요. 우와, 드디어 잡았다. 떡은 모두 내 것이야. 호랑이는 기뻐서 큰 소리로 웃었어요. 자, 이제 맛있는 떡을 먹어볼까? 호랑이는 들뜬 마음으로 떡시루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떡시루에 떡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떡이 왜 하나도 없지? 호랑이는 떡시루를 거꾸로 들고 흔들어 보았어요. 하지만 떡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그 많던 떡이 다 어디로 갔지? 호랑이가 이리저리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떡은 보이지 않았지요. 아이고, 내 떡, 내 떡. 쉴 새 없이 뛰느라 힘이 다 빠진 호랑이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멍한 표정으로 텅 빈 떡시루를 끌어안았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두꺼비랑 나눠 먹을 걸. 그러면 반은 먹었을 텐데. 호랑이는 한숨을 폭 내쉬면서 후회를 했어요. 떡이 없어진 사실을 두꺼비에게 어떻게 말하지? 호랑이는 두꺼비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했어요. 마침 다 내려온 두꺼비가 보이자 호랑이는 고개를 떨구고 두꺼비 쪽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호랑이야, 역시 내가 이겼구나. 떡은 맛있게 먹었니? 두꺼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능청스레 말했어요. 물론 떡을 한아름 쥐고 있는 양손은 뒷짐진 채 말이에요. 두꺼비야, 나 떡을 하나도 못 먹었어. 글쎄,
떡이 몽땅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지 뭐야. 저런, 떡이 어디로 갔을까? 어머, 떡이 여기 있네. 두꺼비는 떡을 쥐고 있던 손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떡이잖아. 떡이 어떻게 내 손에 있지? 깜짝 놀란 호랑이가 두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고 보니 두꺼비는 계속 입을 오물오물거리고 있었어요. 배도 볼록하게 나와 있었지요. 두꺼비, 내가 날 속였구나. 난 그저 땅에 떨어진 떡을 주워 먹었을 뿐이야. 오히려 내가 나를 속이고 떡을 몽창 차지하려고 했잖아. 어흥, 못된 두꺼비 녀석. 화가 난 호랑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아이고, 난 배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 꺽. 두꺼비는 시원하게 트림을 하고는 배를 툭툭 쳤어요. 하지만 호랑이 뱃속에서는 아까부터 꼬르륵 꼬르륵 소리만 났지요. 호랑이는 두꺼비가 너무나도 얄미웠어요. 그때 두꺼비가 실실 웃으면서 손을 내미는 거지요. 자, 이거라도 먹을래? 호랑이는 얼른 두꺼비 손에 있는 떡을 덥석 잡았어요. 그런데 얌체 같은 두꺼비가 내민 것은 떡이 아니라 떡에서 떨어진 콩고물 덩어리였지 뭐예요? 두꺼비 내가 감히 날 놀려? 약이 오른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며 으르렁거렸어요. 두꺼비, 너 가만두지 않을 테야. 호랑이는 두꺼비의 다른 손에 있던 떡을 확 빼앗았어요. 그러고는 두꺼비 등에 냅다 던졌지요. 못된 두꺼비 녀석 같으니라고. 아야, 아파. 이러지 마. 깜짝 놀란 두꺼비는 뒤도 안 보고 주랭랑을 놓았지요. 도망치던 두꺼비가 자기 등을 만져보니 온통 혹이 나 있었어요. 두꺼비는 따끔따끔한 등 때문에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호랑이를 골탕 먹인 것을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그때부터 두꺼비 등에 우툴두툴 작은 혹들이 생겨났다고 해요. 두 번째 이야기. 효자가 된 불효자. 깊은 산골 외딴 집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말벗할 이웃 하나 없는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지냈어요. 그런데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지요. 아직까지 자식이 없었거든요. 검은 머리에 희끗희끗 서리가 내리도록 품 안에 자식이 없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자식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부는 새벽마다 맑은 샘물을 떠놓고 빌고 또 빌었어요. 이런 부부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했는지 마침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었어요.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 이름도 귀동이라고 지었지요. 부부는 있는 정성을 다해 귀동이를 키웠어요. 불면 꺼질까, 쥐면 터질까, 안아주고 업어주고 만난 것이 생기면 귀동이 입에 먼저 넣어주었지요. 추우면 따뜻한 자리, 더우면 서늘한 자리를 골라 눕힐 정도였어요. 부부는 귀동이가 하도 귀여워 곧잘 장난을 쳤지요. 귀동아, 가서 어머니한테 때려라. 귀동이는 어머니한테 아작아작 걸어가
단풍잎 같은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지요. 아이고, 아야, 잉잉. 어머니가 일부러 우는 채 하면 귀동이는 재미나 까르르 웃었어요. 아버지도 좋아서 하하 웃고 어머니도 귀엽다고 호호 웃었지요. 귀동아, 가서 아버지 한 대 때려라. 귀동이는 아버지한테 배틀배틀 걸어가 밤톨 같은 주먹으로 콩 때렸어요. 아이고, 나 죽네. 아버지가 짐짓 쓰러져 뒹구는 채 하면 귀동이는 신이나 까르르 웃었어요. 어머니도 좋아서 호호 웃고 아버지도 귀엽다고 하하 웃었지요. 장마 뒤에 오이 자라듯 귀동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런데 덩치는 다 자란 어른이었지만 속은 때때옷 입은 어릴 적 그대로였어요. 만난 것은 저부터 먹고 좋은 옷도 저 먼저 입었지요. 겨울 아랫목도 여름 윗목도 다 제 차지였어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10대살을 먹었어도 부모 때리는 버릇은 여전했지요. 기분이 좋아도 때리고 뭐가 좀 못마땅해도 때렸어요. 소뚜껑 같은 손바닥으로 어머니를 철썩, 바위 같은 주먹으로 아버지를 퍽. 아침에 일어나서 때리는 건 잘 주무셨습니까? 라는 인사고, 일 나갔다 돌아와서 때리는 건 잘 다녀왔습니다. 라는 인사였어요. 덩치가 산만한 녀석이 늙은 부모를 때리니 어디 견뎌내겠어요? 부부가 아프다고 해도 귀동이는 꿈쩍도 안 했어요. 장난으로 그러는 줄만 알았지요. 보고 배울 이웃도 없고 잘못한다고 충고를 해줄 친구도 없으니 부모가 아무리 말해도 귀동이는 제 잘못을 모를 수밖에요. 여보, 우리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부부는 후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뉘엿뉘엿 서산마루로 해가 넘어가는데 나그네 하나가 찾아왔어요. 날이 어두워져서 그러니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난처한 거예요. 다 큰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데 창피해서 어떻게 손님을 드리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재워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헛간이든 저마미치든 밤이슬만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그네가 간곡하게 사정을 했어요. 부부는 하는 수 없이 손님을 맞아들였어요. 잠시 후 나무하러 간 귀동이가 돌아왔어요. 마당에서 쿵 하고 나무집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자 부부는 하얗게 질려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곧 무쇠 같은 주먹으로 얻어맞게 생겼으니 무서워서 말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귀동이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부모를 때렸어요. 어이쿠, 그만 때려라. 부부가 외쳤지만 귀동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손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지요.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자식이 부모를 때리다니. 부모는 한숨을 쉬면서 지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다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른 거지요.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손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 아이를 잠시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며칠 저희 집에 데리고 있다가
곧 돌려보내지요. 알고 보니 이 손님은 바로 강효자라고 아랫마을에서 소문난 효자였던 거예요. 부부는 얼른 그러라고 했어요. 강효자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늙은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어머니를 때리려는 모양이군. 귀동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언제 때리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강효자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지 뭐예요?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불편한 데 없이 잘 계셨는지요? 귀동이는 어리둥절했어요. 점심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맛있는 고기 반찬은 강효자의 어머니 밥상에만 있는 거였어요. 게다가 강효자는 밥을 먹기는커녕 밥상머리에 꿇어앉아 어머니 숟가락에 반찬을 놓아드리고 있었지요. 귀동이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지켜보았지만 어머니 때리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날이 밝자 강효자는 일을 하러 들로 나가고 강효자의 아내도 보리방아를 찌으러 나갔어요. 집에는 강효자의 어머니와 어린 딸, 귀동이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강효자의 어머니가 심심했는지 마루에 나와 앉아 있다가 옆에 놓인 참기름 단지를 보았어요. 여태 요강을 그대로 두었누. 호박밭에 갖다 부어야겠구먼. 눈도 어둡고 코도 막혀 참기름 단지를 요강 단지인 줄 알았단 거예요. 그때 강효자의 어린 딸이 할머니가 참기름 단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뛰어나갔어요. 이제 저 늙은이가 매를 맞겠구나. 귀동이는 당연히 매를 맞겠거니 생각했어요. 할머니, 그거 이리 주세요. 제가 갖다 부을게요. 어린 딸은 말리기는커녕 얼른 단지를 받아들더니 호박밭에 쏟아붓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귀동이는 얼떨떨하기만 했지요. 요강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시 가져와야지 옳지요. 귀한 참기름을 호박밭에 다 부어버리니 말이지요. 이제 큰일 났다. 저 늙은이랑 딸이랑 둘 다 얻어맞겠는걸? 귀동이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어요. 강효자의 아내가 호박밭을 지나다 보니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누런 참기름이 흥건한 거예요. 아니, 밭에다 누가 참기름을 부었지? 딸이 목소리를 낮추며 소곤소곤 말했어요. 할머니가 오줌인 줄 알고 호박밭에 부으려 하시길래 제가 대신 부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딸을 칭찬하지 뭐예요? 잘했구나, 참 잘했어. 참기름이라고 하면 할머니께서 얼마나 무안해 하시겠니? 그러고는 씨암탉을 잡아 가마솥에 넣고 푹 고기 시작했어요. 점심때가 되어 들에 있던 강효자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씨암탉을 다 잡다니 집에 무슨 경사라도 났소. 어머님이 아침에 참기름 단지를 요강으로 알고 호박밭에 부으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덕이가 받아 대신 부었답니다. 무거운 단지를 들고 다니느라 고생하셨으니 어머님 몸보신이라도 해드려야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귀동이는 생각했어요. 쯧쯧, 이제 매타작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강효자가 넙죽 엎드려 아내에게 절을 하지 뭐예요? 어머니께 잘해주어 정말 고맙소. 귀동이는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강효잔의 식구들을 보고 효도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지요. 귀동이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자기도 제대로 된 효도를 빨리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귀동이가 돌아오자 부부는 깜짝 놀라 벌벌 떨었지요. 아이고, 이제 또 맞겠구나. 그런데 귀동이가 넙죽 엎드려 절을 하지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소자 다녀왔습니다. 그간 불편한 데 없이 잘 지내셨는지요? 부부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맛있는 반찬도 저 먼저 먹지 않고 나갈 때 들어올 때 깍듯이 인사하고 밤마다 이부자리까지 깔아드리고 부모를 때리던 불효자가 아주 효자가 되었지요. 그 이후로도 귀동이는 절대 부모를 때리지 않고 효도하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시르릉 빗죽 한라뽕. 옛날 세 식구가 겨우 먹고 살 만큼 농사짓고 사는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 아들 궁이는 매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활만 쏘며 지냈지요. 아장아장 걸을 적에는 쌀이나무로 활대를 만들어 놀고 팔짝팔짝 뛰어다닐 나이가 되어서는 명주 타래와 쇠로 활을 만들어 놀았으니 할 줄 아는 게 활 쏘는 것밖에 더 있었겠어요? 하루는 궁이가 뒷산으로 활을 쏘러 나가는데 보다 못한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었지요. 또 그놈의 활을 쏘러 나가는 게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아예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정승사위가 되면 그때나 들어오너라. 할 줄 아는 게 활 쏘는 것뿐인데 궁이가 어떻게 정승사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만 정신 차리라는 말이었지요. 그런데 궁이는 이제 집에 들어가려면 정승사위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며 먼 길을 떠났지요. 집을 떠난 궁이가 막 산길로 들어섰을 때였어요. 어디선가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시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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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르릉. 주위를 두리번 둘러보았지만 어디에서 나는 소리인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근처 왈왈한 계곡물 사이 바위 위에서 동글동글하게 생긴 새 한 마리가 시르릉 울고 있지 뭐예요. 마침 배가 고프던 궁이는 활솜씨를 발휘해서 시르릉 새를 잡아먹었어요. 배부르게 잘 먹었다. 그럼 다시 길을 떠나볼까? 시르릉. 참 이상도 하지요. 궁이가 걸음을 떼어 놓을 때마다 시르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말이지요. 하도 이상해서 온몸을 샅샅이 뒤져보았더니 저고리 섭에 시르릉새 깃털이 붙어 있는 거였어요. 떼고 걸으면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붙이고 걸으면 소리가 났어요. 궁이는 신기해하면서 시르릉새 깃털을 활대에 매달아 두었지요. 그리고 한참을 걸어 다음 산을 넘어가는데 삐쭉 삐쭉삐쭉한 뿔 모양의 깃털이 달려있는 새 한 마리가
삐죽삐죽 소리를 내며 궁이의 머리 위로 날아갔어요. 궁이는 활로 삐죽새를 한 번에 잡았지요. 그리고 구워서 점심으로 먹었지요. 삐죽새 깃털도 삐죽 소리가 나는 게 아닐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삐죽새 깃털을 옷에 붙이고 걸음을 옮기는 순간 역시나 걸을 때마다 삐죽삐죽 소리가 나지 뭐예요? 궁이는 삐죽새 깃털도 활대에 묶고 다시 길을 떠났지요. 거참, 소리 한번 재미있네. 궁이가 시르릉새와 삐죽새 깃털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또 다른 산을 넘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아주 오래된 나무 구멍 안에서 조그만 새 한 마리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마치 노랑 저고리에 빨강 치마를 입은 것처럼 아주 고운 새였어요. 그 새가 푸드덕 날아서 옹달샘가에 앉았는데 한라뽕 한라뽕 소리를 내지 뭐예요? 그래, 이 새의 깃털에서도 소리가 날 거야. 궁이는 얼른 화살을 꺼내서 한라뽕새를 잡아 깃털을 활대에 묶었어요. 이제 궁이는 시르릉새, 삐죽새, 한라뽕새의 깃털을 벗삼아 한양의 정승집을 찾아갔어요. 드디어 궁이는 한양에서 제일 아리따운 딸이 있다는 정승집에 도착했어요. 이리 오너라. 궁이는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우렁찬 목소리로 호령을 했지요. 하인들이 나와 보니까 이게 뭐예요? 꾀지지한 떡거머리 하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썩 꺼지지 못해. 너 같은 놈이 올 곳이 아니야. 하인들은 궁이를 억지로 끌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궁이는 화살을 꺼내 가장 힘이 셀 것 같은 하인의 옷을 냅다 화살로 꿰버렸어요. 그러고는 휘휘 활개를 치며 대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시끄러운 소리에 정승이 내다보니까 활솜씨가 꽤 쓸만한 듯 했어요. 사냥 나갈 때 데리고 다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우리 집 머슴으로 받아줄 터이니 내 사냥이나 도우거라. 그때부터 궁이는 정승집의 머슴이 되었고 가끔 정승이 사냥 나갈 때 따라 나가 활을 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이제는 사위가 될 일만 남았구나. 궁이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서 정승집의 사위가 될 기회를 엿보았어요. 그런데 정승집 사위 되기가 그리 쉽겠어요? 머슴이 된 지 1년이 넘도록 정승딸의 얼굴 한번 보지 못했어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생각한 궁이는 곰곰이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그러고는 정승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절에 갈 때를 이용하기로 했지요. 정승딸은 절에 가기 전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평상시에 입는 옷은 가지런히 개어 윗목에 놓는 습관이 있었어요. 궁이는 정승딸이 절에 간 사이 개어놓은 속치마 밑단 속에다 소리나는 깃털 3개를 꿰매 놓았어요. 정승딸이 절에서 돌아오자 정승집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정승딸이 걸을 때마다 시르릉 삐쭉 한라뽕 하고 이상한 소리가 났거든요. 이제 절은커녕 산책하러 앞마당에도 나갈 수가 없었지요. 결국 정승딸은 시름시름 앓더니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용하다는 점쟁이도 의원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정승은 한양 곳곳에 방을 붙였지요.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삼고 전 재산을 물려주겠노라고요. 이런 회개한 일이 제게 방법이 있기는 한데. 궁이는 얼씨구나 신이 나서 정승에게 말했어요. 방법이 있다니. 정승은 머슴이지만 궁이가 딸의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정말로 사위로 삼고 재산을 다 줘도 좋을 것만 같았어요. 능청스럽게 정승딸의 병에 대해 다 듣고 난 궁이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전에 저희 마을에서도 그런 병을 앓던 처자가 있었으니까요. 정승은 궁이에게 기대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궁이가 꾸민 일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곤 말입니다. 내가 내 딸의 병을 고치겠다고 했겠다. 병을 고치면 나도 약속을 지키겠으나 만일 못 고칠 경우에 내 목숨은 내 것이다. 알겠느냐? 정승은 으름장을 놓았지요. 내일이면 정승의 딸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궁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하지만 속치마 밑단에 있는 깃털을 어떻게 떼내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나? 옳지. 궁이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기막힌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러고는 정승딸을 만날 생각에 밤새 잠을 설쳤지요. 다음 날 아침, 궁이는 정승딸을 한참 동안 진맥하는 척 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모두 아시방에서 나가주십시오. 그리고 방 안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창과 문을 모두 가려주십시오. 방 안에는 촛불 하나만 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 아가씨 방 앞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눈을 감고 열심히 비세요. 정승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 궁이의 말대로 하기로 했어요. 방에는 궁이와 정승딸만 남게 되었어요. 먼저 눈을 감으시고 이불 속에서 속치마를 벗어서 저에게 주십시오. 절대로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궁이의 말에 정승딸은 눈을 꼭 감고 속치마를 벗어서 궁이에게 주었어요. 궁이는 주문을 외우고는 얼른 속치마 밑단에서 깃털 하나를 떼어 촛불에 태웠어요. 그러고는 정승딸에게 다시 속치마를 주었지요. 이제 한번 걸어보세요. 삐쭉 한라뽕? 어머나, 시르릉 소리가 없어졌네. 정승딸은 물론이고 식구들 모두 신이 나서 궁이를 잘 대접했지요. 궁이는 을밋을밋 며칠을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궁이는 왜 한 번에 다 고쳐주지 않았을까요? 한꺼번에 고쳐주면 정승의 마음이 변해서 약속도 지키지 않고 궁이를 그냥 내쫓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려는 속셈이었지요. 이제 두 번째 깃털을 떼내도 되겠지? 정승딸은 기다렸다는 듯이 지난번처럼 속지마를 벗어주었어요. 궁이는 이번에도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면서 순식간에 빗죽새 깃털을 떠내 촛불에 태워버렸어요. 한라뽕 한라뽕 그랬더니 이제는 한라뽕 소리만 내는 거예요. 정승집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한라봉 소리만 없애면 되니까요. 이제 딸의 병을 다 고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궁이는 지난번보다 더 극진한 대접을 받고 정승도 슬슬 혼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궁이는 마지막 한라봉새의 깃털을 떼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궁이는 정승의 사위가 되어 아름다운 색시를 가마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요. 아버지 말씀대로 정승 사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나와 보세요. 아버지는 진짜 정승의 사위가 된 궁이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활만 쏠 줄 알았던 궁이가 철이 들어서 아리따운 색시와 함께 돌아왔으니 말이에요. 그 후로 궁이는 아들, 딸 많이 낳고 효도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금강산에는 신기한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바위이기에 그렇게 신기하냐고요? 이 바위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봉덕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봉덕이는 여기저기 유람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지요. 나는 금강산에 꼭 가고 말 테야. 그 중에서도 금강산에 가보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멀고먼 금강산에 가겠다니.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한 푼 두 푼 모아 장가나 가지. 사람들은 금강산에 가겠다는 봉덕이를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봉덕이는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돈을 모았지요. 술 마시고 싶은 것도 꾹 참고, 떡 사 먹고 싶은 것도 꾹꾹 참고, 옷 사 입고 싶은 것도 꾹꾹꾹 참으면서 말이지요. 꿈에 그리던 금강산을 드디어 밟아보게 되는구나. 푼푼이 모은 돈이 어느새 금강산 구경을 갈 만큼이나 되었거든요. 봉덕이는 보찜을 짊어지고 집을 나섰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봉덕이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무척이나 가벼웠지요. 성큼성큼 오르면 어느새 산꼭대기가 내 발 아래구나. 첨벙첨벙 건너면 큰 강, 작은 강 모두 내 발 뒤로구나. 봉덕이는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금강산을 향해 걸었어요. 성큼성큼 걷다가도 힘들면 쉬엄쉬엄 걷고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발맘 따라갔지요. 집을 떠난 지 여러 날이 지나고 봉덕이는 금강산 아래에 자리한 어느 자그마한 마을에 이르렀어요. 아, 이곳이 바로 금강산이로구나. 금강산을 바라보기만 해도 봉덕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늦어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내일 아침 일찍 금강산에 오르기로 했지요. 밤이 깊자 방에는 스님 한 명이 더 묵게 되었어요. 하지만 봉덕이는 너무 피곤했던 터라 스님과 말 한마디 못 나누고 이내 잠에 골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밖이 왁자지껄한 거예요. 그러더니 누가 방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봉덕이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지요. 내 놈이 우리 주인 어른의 돈을 훔쳤지.
어서 내놔. 어떤 남자가 다짜고짜 봉덕이를 윽박질렀어요. 바로 옆방에서 묵고 있던 양반의 하인이었지요. 무슨 소리요? 나는 남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소. 그럼 저 스님이 돈을 훔쳤다는 말이냐? 잔말 말고 어서 내 보찜이나 풀어보자. 좋소. 그런데 그만 봉덕이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아니, 이건... 보찜 속에서 돈이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흥, 내 이럴 줄 알았다. 금방 들통날리를 잡아떼려 하다니. 봉덕이는 눈앞이 아찔했어요. 그 순간 봉덕이는 옆에서 잠을 잤던 스님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줄곧 함께 있던 스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하인은 봉덕이를 밧줄로 꽁꽁 묶어 마당으로 끌고 나왔어요.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던 양반은 봉덕이를 힐끔 보고는 말했어요. 감히 남의 돈에 손을 대다니. 당장 이놈을 관하로 끌고 가자. 아무 죄도 없이 관하로 끌려가게 된 봉덕이는 너무나 억울했어요. 게다가 그토록 그리던 금강산을 눈앞에 두고도 가보지 못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슬펐을까요? 관하로 끌려가던 봉덕이는 여기까지 와서 도저히 금강산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죄 없이 옥살이를 하더라도 말이지요. 그래서 양반에게 대뜸 말했지요. 양반 나으리, 저는 금강산을 보려고 먼 길을 왔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금강산을 구경하게 해주십시오. 허허, 참 딱한 사람이군. 곧 옥에 갇힐 처지인데 금강산 타령이라니. 그런데 양반이 무언가 곰곰 생각하더니 선뜻 그러라고 허락했어요. 양반은 금강산에 착하고 정직한 사람만 비춰준다는 신기한 거울바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봉덕이가 정말 범인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요. 드디어 봉덕이는 금강산에 오르게 되었어요. 물론 양반의 하인과 함께 말이지요. 금강산에 오른 봉덕이는 아주 신이 났어요. 봉우리들은 울쑥불쑥, 바위들은 뾰족뾰족, 온갖 나무들이 울긋불긋한 것이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게다가 골짜기에는 맑은 물이 좔좔, 폭포에서는 세찬 물줄기가 콸콸 흘러내렸어요. 우와, 정말 아름다워. 과연 금강산이야. 봉덕이는 조금 있으면 옥에 갇히게 된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채 금강산 구경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자, 이곳으로 한번 가보세. 하인이 봉덕이를 거울 바위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울 바위 앞에 선 봉덕이는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지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 하나가 우뚝 서 있는데 그 바위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바위 안의 사람이 봉덕이가 눈을 끔뻑거리면 똑같이 눈을 끔뻑거리고 눈을 찡그리면 똑같이 얼굴을 찡그렸어요. 참 이상하네. 바위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흉내내고 있잖아. 봉덕이는 거울바위 앞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예요? 바위 안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봉덕이 자신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바위가 있다니. 봉덕이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바위가 너무나 신기한 듯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어요.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은 속으로 생각했지요.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는 게 분명해. 이 사실을 주인 어른께 얼른 알려야겠다. 바로 그때 저 멀리서 한 스님이 거울 바위 앞으로 타박타박 걸어오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어젯밤 주막에서 함께 묵었던 스님이었지요. 아, 스님! 봉덕이는 반갑게 아는 척을 했어요. 스님이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스님은 딴청을 부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바위가 참 크기도 하구나. 크기만 할 뿐인가요? 거울처럼 사람의 모습도 비춰준다니까요. 봉덕이는 마냥 신기한 듯 말했지요. 스님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거울 바위 앞으로 다가가 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바위에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나를 놀리려는 거요. 어떻게 바위에 사람의 모습이 비친다는 말이오? 스님이 투덜투덜 말했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하인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면서 스님 옆으로 다가가 보았어요. 그런데 정말 스님의 모습이 거울 바위에 비치지 않았지요. 분명 자신의 모습도 거울 바위에 비치고 있는데 말이지요. 그 순간 하인이 밧줄을 꺼내 들었어요. 이제 나를 관하로 끌고 가려나 보군. 봉덕이는 금강산 구경을 다 했으니 자신을 관하로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인이 스님을 밧줄로 꽁꽁 묶는 게 아니겠어요? 스님이 나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 스님은 바동바동 발버둥을 치며 소리쳤어요.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던 봉덕이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멀뚱멀뚱 바라보기만 했어요. 내가 스님이라고 누구를 속이려고 들어? 하인이 스님에게 호통을 쳤어요. 그러자 스님이 순간 멈칫하는 거예요. 이 바위가 어떤 바위인 줄 아느냐? 착하고 정직한 사람만 비춰주는 거울 바위란 말이다. 그러니 검은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거울 바위에 비칠 리가 없지. 스님은 그만 고개를 떨어뜨리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알고 보니 그 스님은 스님이 아니라 도둑이었어요. 도둑이 스님처럼 꾸미고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거였지요. 양반의 돈도 그 가짜 스님이 훔쳐다가 봉덕이의 보찜에 넣어두었던 거래요. 물론 아침 일찍 봉덕이의 보찜까지 들고 달아날 생각이었겠지요. 하지만 일이 자기 뜻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 거울 바위 때문에 모든 것이 들통나고 말았지요. 그 후 거울 바위를 보려고 금강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대요. 그런데 금강산을 찾는 사람들 중에는 거울 바위 앞으로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머뭇머뭇 서성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글쎄, 왜 그랬을까요? 다섯 번째 이야기. 바벨탑이 만들어낸 노래. 글 프랑신 비달.
세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은 모두 같은 말을 썼대요. 모두 하나의 말로 이야기하고 듣고 생각하고 표현했던 것이지요. 아주 먼 옛날 바벨을 다스리던 왕이 있었어요. 왕은 거대한 돌을 깎게 하여 그 꼭대기에 앉았지만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높이 자리를 올리라고 명령했지요. 이제 왕은 구름이 흘러가는 아주 높은 곳에 앉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왕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늘을 뚫을 만큼 높은 탑을 쌓아라. 여자들은 벽돌을 만들고 남자들은 땅을 팠어요. 아이들은 물과 흙을 실어 날랐지요. 벽돌이 차례차례 쌓이고 바벨탑은 높이 올라갔지요. 사람들은 올라가는 계단을 동쪽에 만들고 내려가는 계단을 서쪽에 만들었어요. 꼭대기에서 벽돌이 떨어지면 1년이 걸려 다시 올렸지요. 그 무엇도 일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어요.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도 계속 일을 했어요. 아기들은 벽돌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았지요. 이제 부모에 이어 자식들이 벽돌을 나르고 땅을 파고 탑을 쌓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오직 탑 쌓는 일밖에 몰랐어요. 하지만 탑을 아무리 쌓아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었지요. 게다가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뜻을 전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위에서 모래를 달라고 하면 흙반죽이 올라오고 망치를 달라고 하면 쇠갈퀴를 가져왔어요. 마침내 사람들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무 것이나 가지고 와. 처음부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하느님이 천사들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 안 되겠구나. 그들의 말을 뒤섞어야겠다. 천사들은 땅으로 내려와 사람들 귀 속에 서로 다른 말을 훅 하고 불어넣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은 서로가 하는 말들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요. 사람들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화를 내고 싸움을 벌였지요. 왕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탑에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탑은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에 흔들리고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에서 돌들이 굴러 떨어졌지요. 이윽고 와르르 쿵. 바벨탑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무너진 돌더미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제 새로이 살 곳을 찾아 저마다 다른 말을 갖고 떠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말을 소중히 여겼어요. 한자 한자 소리를 내어보고
잊지 않으려고 가락을 붙여 불렀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노래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의 참뜻은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여섯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가치가 담긴 탈무드. 사라진 은화. 다녀오겠습니다. 도시는 위험하다는데 정말 혼자서 괜찮겠니? 걱정 마세요. 이번 장에서 좋은 물건을 사와서 장사를 하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거든 꼭 3번씩 생각하고 결정하렴. 신중하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상인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큰 도시를 향해 떠났어요. 물건을 사서 고향으로 빨리 돌아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걷다 보니 어느덧 도시에 도착했어요. 우와, 도시는 정말 크구나. 상인은 얼른 장에 가고 싶었지만 오래 걸었더니 너무 배가 고팠지요. 밥부터 먹고 나서 장에 가봐야겠다. 상인이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 보는 양반인데 이 도시에는 어쩐 일이요? 큰 장이 열린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왔단 말이요. 성격도 급한 양반이로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상인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묻자 남자가 말했어요. 장은 사흘 후에나 열린다오. 그것도 몰랐소. 난감해하는 상인을 살피던 남자는 상인의 돈자루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런데 그 큰 자루가 모두 돈이요? 많이도 갖고 왔군 그래. 남자는 음흉하게 웃으며 입맛을 다셨어요. 아닙니다. 이건 여행에 필요한 짐이에요. 그럼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상인은 급히 자리를 떴어요. 할 수 없지. 며칠 기다리며 도시 구경이나 실컷 해야겠다. 어쩔 수 없이 며칠을 기다리게 된 상인은 잘 곳을 정했어요. 그런데 방에서 나가려던 상인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 돈자루를 어쩐담? 방에 두고 가자니 걱정되고 들고 다니기엔 번거롭고. 상인은 커다란 돈자루를 쳐다보며 생각했어요. 누구에게 맡길까? 하지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걸. 어딘가 안전한 장소가 있다면 숨겨두면 좋으련만. 그때 창밖으로 뒷산이 눈에 들어왔어요. 옳지. 저기에 숨기면 되겠다. 상인은 돈자루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풀과 나무만 무성할 뿐 사람이 지나다닌 흔적이 없었어요. 이쯤이면 좋겠군. 상인은 힘껏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자루를 구덩이에 잘 묻은 후 흙을 덮고 나중에 찾을 수 있게 조그마한 표지까지 해두었지요. 상인은 손을 탁탁 털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산을 내려왔어요. 휴, 안심이다. 이제 도시 구경이나 실컷 해야지. 드디어 장날 아침이 밝았어요. 상인은 일찍 일어나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돈은 잘 있겠지? 그런데 돈을 묻었던 곳에 도착했을 때 상인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해두었던 작은 표지가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땅을 파보았더니
돈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상인은 크게 놀라 여기저기 다른 곳도 파보았지만 어디에도 돈은 없었어요. 말도 안 돼. 돈이 사라져 버리다니. 허탈해진 상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지요. 혹시 내가 돈을 묻는 모습을 누군가 지나가다 본 것일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상인의 눈에 저 멀리 외딴 집 한 채가 보였어요. 저런 곳에 집이 있었나? 돈을 묻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 집이 의심스러웠지요. 가서 사람이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겠다. 조심스레 다가가 집을 자세히 살펴보던 상인은 벽에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걸 발견했어요. 뚫린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 순간 상인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어제 돈을 묻을 때 주위엔 아무도 없었어. 내가 돈을 묻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분명해. 구멍으로 내가 돈을 묻는 것을 보고는 내 돈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어. 그때 사람이 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인이 재빨리 몸을 숨기고 지켜보니 집주인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의 돈을 훔쳐가다니 정말 나쁜 사람이군. 절대 용서하지 않겠어. 상인은 바로 달려가서 화를 내려다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서두르지 말자.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든 3번씩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셨어. 다짜고짜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줄 거야. 어떻게 하면 돈을 되찾을 수 있을까? 오랜 생각 끝에 상인에게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올랐어요. 잠시 후 상인은 외딴 집의 문을 두드렸지요. 계십니까? 누구세요? 먼 곳에서 온 상인인데 여쭙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밖을 내다보던 집주인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웬일이지? 내가 돈을 가져간 것을 알아챘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지. 주인은 당황했지만 시치미를 떼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분이 여기 사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르신께 꼭 여쭤보고 싶은 문제가 있으니 잠깐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지혜롭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진 집주인이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시죠. 집주인과 탁자에 마주 앉은 상인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꽤 먼 마을에서 온 상인입니다. 지난달 장에서 신발을 사가고 그래서 고향에서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더 많은 신발을 사가려고 그동안 번 돈을 모두 가지고 왔죠. 도착한 날 은화 500개와 800개를 두 자루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은화 500개가 든 자루는 안전한 장소에 숨겼는데 나머지 800개가 남았지 뭡니까?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누구에게도 맡길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같은 곳에 숨기자니 돈을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불안하고 어르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긴장하고 있던 집주인은 상인의 말을 듣고 맥이 탁 풀렸어요. 내가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도리어 의논을 하러 오다니. 이렇게 어리석은 자라면 나머지 은하 800개도 빼앗을 수 있겠어. 집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도시에 아는 사람이 있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은화 800개도 같은 곳에 묻어두는 것이 좋겠군요. 아무도 모르는 장소라면 안전할 테니 말이요. 집주인의 충고를 듣고 상인은 생각했어요. 돈을 묻었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돈을 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보니 이자가 범인이 틀림없군. 상인은 집주인에게 감사하는 척 인사를 했어요. 아, 정말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상인이 돌아가자 집주인은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돈을 묻으러 가서 땅을 팠는데 먼저 묻어두었던 돈자루가 사라진 걸 알게 되면 나머지 돈자루를 묻지 않겠지? 얼른 가서 가져왔던 돈자루를 도로 묻어놓고 상인이 다시 돈을 묻으면 그때 두 자루를 다 꺼내오자. 그럼 돈자루는 모두 내 것이 될 거야. 집주인은 자신이 저지른 말실수에 대해서는 깨닫지도 못하고 더 많은 돈을 가로챌 생각에 그저 신이 났어요. 한편 집주인의 집에서 나온 상인은 곧장 돈을 묻었던 장소 근처에 가서 몸을 숨기고 집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상인이 짐작한 대로 곧 집주인이 나타났어요. 집주인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피더니 땅을 파고 돈자루를 묻었지요. 집주인이 떠나자 상인은 숨어있던 곳에서 나가 땅을 파 보았어요. 그곳에는 없어졌던 돈자루가 묻혀 있었어요. 역시 저자가 범인이었군. 다행이야. 내 돈을 모두 찾았으니. 상인은 다시 찾은 돈자루를 소중히 품에 안고 그곳을 떠났어요. 한편 집으로 돌아가 구멍으로 이를 지켜보던 집주인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아이고, 괜히 욕심을 부리다가 손에 들어왔던 돈까지 잃었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었답니다. 7번째 이야기, 야곱의 3가지 시험. 야곱은 어머니와 단둘이 외롭게 살았어요. 야곱의 아버지는 집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장사를 했지요. 어느 날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야곱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낯선 사람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곱과 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심부름꾼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살았던 마을 이름만 알려주고 급히 떠났어요. 다음 날 야곱은 배를 타고 그 마을을 찾아갔지요. 그곳은 배를 타고 가야 닿는 이웃나라였어요. 배에서 내린 야곱은 겨우 마을에 도착했어요. 야곱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아버지를 아는지 물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안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 야곱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맞아. 나무를 파는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장례를 치르려면 관이 있어야 했을 테니까. 야곱은 나무 파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어요.
아저씨,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의 집으로 나무를 좀 더 배달해 주세요. 야곱은 나무 장수 뒤를 따라갔어요. 나무 장수는 어느 여관으로 향했지요. 야곱이 여관 주인에게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를 뵈러 왔어요. 자네가 야곱이군. 내가 심부름꾼을 보냈다오. 야곱의 아버지는 죽기 전에 여관 주인에게 유산을 맡기며 부탁했다고 해요. 제 아들이 3번의 지혜 시험을 통과하면 유산을 전해주시오. 야곱은 집을 찾는 첫 번째 시험을 잘 치러낸 셈이었어요. 여관 주인은 야곱을 위해 식사를 준비했어요. 주인의 가족은 모두 6명이었어요. 아내와 2 아들, 그리고 2 딸이 있었지요. 식탁 위에는 오리 5마리와 닭 1마리가 있었어요. 여관 주인이 야곱에게 말했어요. 젊은이, 이 오리와 닭을 공평하게 나누어 보게. 이것이 2번째와 3번째 시험일세. 야곱은 먼저 오리 1마리는 2 아들에게, 또 1마리는 딸들에게 주었어요. 주인 부부에게도 1마리를 주고 자기 앞에는 2마리를 놓았지요. 여관 주인이 눈이 휘둥그레져 물었어요. 젊은이는 혼자인데 왜 2마리를 갖는 거요? 야곱은 빙그레 웃으며 재치 있게 대답했어요. 여러분처럼 오리와 합해서 3이 되려면 제가 2마리를 갖는 수밖에요. 어때요? 공평하지요? 여관 주인은 무릎을 탁 치며 웃었어요. 하하, 그럴듯하군. 야곱이 이번에는 닭을 나누었어요. 집안 어른들께는 머리를 드리고 기둥인 2 아드님에게는 다리를 드리죠. 시집갈 따님들에게는 날개를 드릴게요. 그런데 왜 젊은이는 몸통을 가지는 거요? 저는 배를 타고 돌아가야 하니까 배처럼 생긴 몸통을 가져야지요. 주인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3번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했으니 아버지가 남긴 유서와 재산을 넘겨주겠네. 여관 주인은 흐뭇한 얼굴로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에게 건네주었어요. 야곱은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배에 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야곱아, 내가 물려주는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지혜란다.